이 미국의 선거제도가 굉장히 좀 후진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미국이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투표를 하려면 미국 사람들은 내가 유권자다라고 유권자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나이가 되면 무조건 날라오잖아요. 주민센터에서 다 우리 어디 사는지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 어디 가서 투표하세요라고 이번에도 다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어디 가서 나는 이번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유권자입니다. 라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자동차 면허 시험을 보는 곳에 가서도 할 수가 있고요. 이유인 즉슨 미국은 주민등록 시스템이 없거든요. 한국처럼 태어나면은 딱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 이사 가게 되면은 우리가 전출 전입 신고를 하고, 근데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는지 몰라요. 물론 뭐 우리가 우체국에 가서 이사 가니까는 앞으로 오는 나의 메일들을 전부 다 여기로 보내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알아서 유권자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선거 한번 하러 가는 것도 귀찮은 사람들 많은데 등록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투표율이 좀 낮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와서 이걸 좀 바꾸려는 생각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제도적인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인 큰 틀은 대통령 선거에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거, 미국 선거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밌는 거는 간접 선거라는 부분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11월 3일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 둘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각 주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는 트럼프를 지지할 선거인단과 그리고 바이든을 지지할 선거인단을 두고서는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트럼프, 물론 이제 투표 용지에는 이름은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에게 표를 주겠어요. 라고 투표를 하는 거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에게 표를 주겠어요. 라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이제 끝난 다음에 그렇게 뽑혔던 선거인단들은 이제 12월 둘째 주 수요일에 돌아오는 월요일에 자기들의 주도에 가서 뭐 명목상이다, 형식상이다라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공식적인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복잡하죠. 네, 그래서 주어진 선거인단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55명이죠. 가장 적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주들은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은 주들이에요. 와이오밍이라든지 뭐 이런 조그만 주들은 3명. 3명 이하는 없습니다. 3명까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선거인단이 나누어져 있고, 자, 그래서 이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의 선거인단이 뽑혀서 여기에 주어진 선거인단 수가 승자 독식제를 통해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너 텍스 올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한 표 차로 이겼다. 그러면 55명의 선거인단을 바이든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네, 다시 2016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 대통령 선거 결과인데요. 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클린턴 후보가 당시에 232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306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좀 다르긴 해요. 실제 결과는. 왜냐면은 이렇게 주에 따라서 지금 결정을 해서 선거인단이 이렇게 나눠졌다 했는데 막상 이 선거인단인 사람들이 주도에 가서 투표를 할 때 트럼프 측에서 약간 배신표가 좀 나와서요. 실제는 이거보다는 좀 적기는 합니다. 네, 지금 이게 표를 보시면은 이 파란 주들이 있고 또 빨간 주들이 있죠. 파란 주는 클린턴, 그리고 빨간 주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이겼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한 다음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32 대 306. 그런데 포퓰러 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트럼프에게 표를 찍은 유권자 수, 그리고 클린턴에게 표를 준 유권자 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예요. 이 포퓰러 보트를 봤더니 사실은 클린턴 후보가 당시에 얻었던 표수가 트럼프 표수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약 300만 표 가까이. 굉장히 많은 표입니다, 사실은. 300만 표 가까이 클린턴이 트럼프를
이겼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표라도 그 주에서 더 얻으면 그 주에 걸려있는 선거인단을 모조리 가져가는 승자 독식제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 놀라게 했었던 주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사실 여기는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주다라고도 많이 여겼어요. 왜냐하면 공장지대가 있고 또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 후보들을 많이 지지해 왔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이 세 주가 민주당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를 좀 더 던졌죠. 얼마나 더 던졌냐? 펜실베니아에서 한 2만 표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고요. 그리고 미시건에서는 얼마 안 됩니다. 5천 표 정도. 그리고 위스콘신에서는 11,000표 정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얻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세 주에서 나왔던 표 차이가 한 38,000표 정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38,000표면은 우리나라 선거구의 지역구 하나에도 못 미치죠. 이 표를 가지고 가서 사실은 요만큼의 차이밖에 안 되는데 세 주에 걸려있는 선거인단 46명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46명이라고 한다면은 이 538명 총 선거인단에서 한 8.6% 정도? 이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표는 사실은 정말 미미한 숫자죠. 미국 유권자 수에 비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선거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표 가까이 클린턴은 이기고도 대통령직에 오르지 못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런 후진적인 말도 안 되는 선거제도가 있어 라고 하겠지만 이 선거제도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2020년 11월 3일 선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세 주가 사실은 관건이 됐다고 봅니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전통적으로 민주당세였다가 지난번 선거에서 트럼프로 넘겨갔는데 다시 민주당을 옮겨갈 것이냐.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선거인단으로 계산을 해서 뭐 한 표라도 이겨갖고 그러면은 거기서 다 가져간다면은 캘리포니아 같이 55명이 걸린 곳, 혹은 텍사스 같이 38명이 걸린 곳, 이런 거 이기는 게 좋겠네. 뉴욕 같이 큰 주를 이기는 것이 좋지 않아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그 주들은 이미 딱 결정이 됐어요. 캘리포니아는 아마 죽었다 깨나도 트럼프 대통령이 먹지 못할 겁니다.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후보들 이런 주들 말고 다른 주들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오하이오. 그러니까 왜 저런 데 가서 유세를 더 많이 하지? 라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들겠지만 사실은 여기가 전략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잡아야지만 270명이나 선거인단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겁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이런 선거인단 제도를 시작한 거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헌법을 만들 때 이 선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러면 대통령 선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사실은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헌법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 아니면 의회가 선거를 하게 하자. 하는데 먼저 의회가 대통령을 뽑게 하자라고 한 사람들한테 반대되는 의견은 말도 안 된다. 그럼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같이 짝짝꿍해서 짜고 타협하고 그럼 부정부패도 많아질 거고 협잡을 할 수가 있다.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다 한 표씩 해서 대통령 뽑게 하자라고 했더니 자, 그때만 해도 공교육이 있을 때는 아니죠. 일반 대중들과 정치 엘리트들 간의 어떤 지식 수준이라든지 또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던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치 엘리트들이 뭘 믿고 대중한테 투표권을 다 주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그랬죠. 윌리엄 블랙스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법관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이나 뇌물에 의해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생각들은 이제 시대를 거쳐 오면서 이제 좀 더 대중민주주의가 되고 하면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거른다라는 생각으로 선거인단 제도라는 것을 둔 것이죠. 네, 2016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린턴이 무려 300만 표 가까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수에 뒤지는 바람에 대통령 자리에 못 올랐는데, 그때를 포함해서 미국 역사상 4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불공평한 선거 제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선거인단 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습니다. 55명. 근데 캘리포니아 유권자 숫자는 4천만 명이에요. 자, 굉장히 많죠. 근데 와이오밍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선거인단인데 58만 명이에요. 4천만 명과 58만 명, 뭐 한 70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선거인단 수로 따지고 보면은 18배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불공평하겠죠.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와이오밍이라든지 웨스트 버지니아라든지 이런 조그만 주들이 너무 과대 대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선거제도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왜 미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선거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을까요? 이건 시스템상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선거인단 수를 제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선거인단 수도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주의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수, 그리고 상원의원 수, 그리고 워싱턴 DC에 특별히 주어진 3명 해서 538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상원의원 수와 2명, 그리고 하원의원 수가 53명 해서 55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주라도 하원의원 1명 있고 상원의원은 2명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상원하고 하원이 있죠.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상원하고 하원은 왜 만들어졌을까? 하원은 사실은 이제 그 주민들의 생활을 조금 많이 살펴보는 생활 밀착형 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원은 자, 그러다 보면은 너무 지역구의 이익에만 빠져서 굉장히 근시안적인 정책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뭔가 좀 멀리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와이즈맨, 좀 현자들이 상원에 와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상원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미국이 건국이 되면서 강한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의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큰 주와 작은 주예요. 큰 주하고 작은 주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인구수도 다른데, 작은 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연방의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연방의회의 의석수를 배분을 할 때 아무래도 인구수에 맞춰서 배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큰 주가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쟤들이 하고 싶은 거에 다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익은 챙길 수가 없잖아 라고 반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좀 이렇게 달래갖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연방의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국가를 건국하기 위해서 내놨던 것이 상원의원 2석, 인구수에 관계없이 모든 주는 2명의 상원의원을 갖는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원은 인구에 비례해서 간다면 상원은 무조건 2명씩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숫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숫자들이 선거인단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인데, 자, 여기서 가장 이득을 보는 주들은 어떤 주겠어요? 작은 주들, 그리고 아주 작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주들. 미시간, 위스콘신, 플로리다, 오하이오 이런 주들이겠죠. 그럼 이런 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뭐랄까요, 어드밴티지인데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거제도를 바꾸려면은 헌법을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게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의 헌법을 뜯어 고치는 방식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일단. 2가지 방법이 각각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쓰였던 방법은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각 주로 보냅니다. 그래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들이 비준을 해줘야 돼요.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당신이 오하이오에 살고 있다면은 이걸 찬성하라고 하겠어요? 미시간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찬성하라고 해줄까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모든 보팅 파워를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주들이 다 가지고 가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안 좋아해요. 특히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지난 2016년 선거가 있고 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네들은 압도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했고 표를 줬는데 전혀 소용이 없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캘리포니아는 나간다, 연방을.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인구수도 굉장히 많고 사실 캘리포니아의 경제력이 세계에서 6위입니다. 네,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많아요, 경제 파워가. 그래서 뭐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물론 안 됩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 선거 제도가 굉장히 안 좋다, 불공평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희한하게 또 미국 사람들은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을 함부로 손대는 것을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헌법 수정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동의해 줘야 되는 주들이 있는데 해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뭐랄까 불합리한 것 같은데도 나름의 전통을 우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또 굉장히 또 특이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게 바로 선거제도입니다.